부산항 어딘가에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조용한 사무실이 있다고 한다. 창문도 없고 간판도 없는 그 방에서 수년 전부터 한국의 해운 전략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모임에서 오가는 지도에는 수에즈 운하도 말라카 해협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지도의 맨 위쪽 얼음으로 뒤덮인 그 황량한 북극해 위에 굵은 붉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이 선이 세계 해운의 역사를 뒤흔들 항로였고, 이 항로가 완전히 열리는 날, 부산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 항구가 아니라 지구 전체 물류의 심장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다. 하지만 왜 아무도 이것을 크게 말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 거대한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메라 뒤에 공식 발표의 행간 사이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침묵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기후변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의 전환점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낚아채려는 이야기다. 빙하가 녹는 소리 뒤로 들려오는 항구 도시 부산의 거대하고 은밀한 야망의 이야기다. 지구 반대편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는 과학자들조차 예측을 번번이 빗나갈 만큼 충격적으로 빠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북극해는 1년 내내 두꺼운 빙판으로 뒤덮여 어떤 상선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금단의 바다였다. 하지만 지금 그 얼음은 여름철마다 믿기 어려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한때 쇠빙선만이 간신히 뚫고 지나가던 북극 항로가 조금씩 그러나 거침없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부산에서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는 약 22,000km에 달한다. 배가 항구를 떠나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수에즈 운하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지중해를 지나 대서양 북쪽에 닿기까지는 무려 45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 거리가 약 12,000에서 13,000km로 줄어든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수에즈 루트 대비 약 40%의 거리 단축이다. 40%.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해운업계에서 단 하루라도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연료비, 선원 인건비, 통과세, 항만 사용료, 이 모든 것이 40%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 물류의 경제학이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전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극 항로의 가능성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학자들과 전략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왜 한국은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가? 그 답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찾아야 한다. 하나는 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학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준비의 민낯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내부 보고서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수년간 발주한 연구 용역들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선점, 조기 확보, 전략적 파트너십. 이것은 결코 먼 미래에 대한 학술적 호기심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뒤처진다는 위기감의 언어다. 그리고 그 위기감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지금껏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세력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 사이에 낀 한반도는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무대였으며 주체적인 선택보다 피동적인 생존이 더 친숙한 나라였다. 냉전 시절에는 남과 북으로 갈려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이 되었고,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야 했다. 지정학적 위치가 축복인지 저준지를 한국만큼 뼈저리게 알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북극 항로는 이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것도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2021년에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분 사태를 기억하는가? 배 한 척이 운하를 가로막자 세계 무역의 혈관이 일주일 동안 멈춰섰고, 그 피해 액은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섰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류 물류 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반면 북극 항로는 그 어떤 정치적 분쟁 지역도 통과하지 않는다. 중동의 화약고도, 아프리카의 내전도, 말라카 해협의 해적도 없다.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이 항로는 정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존 루트와는 전혀 다른 안정성을 약속한다. 물론 러시아라는 변수는 있다. 북극 항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이 항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소문은 서울의 어느 무역협회 관계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정부가 북극 항로 확보를 위해 국제 제재망 속에서도 러시아와 모종의 통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단순한 과장된 루머에 불과한 것인가? 어느 쪽이든 이 질문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된 적 없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북극 항로 개발을 논하는 공식 보고서와 학술 세미나 뒤에는 아무도 카메라 앞에서 말하지 않으려 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북극 전략이 세상에 드러내는 얼굴은 언제나 깔끔하고 합리적이다.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물류 루트를 선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는 것. 그러나 그 빛나는 발표문의 이면에는 훨씬 더 날카롭고 냉혹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의 한 해운 물류 기업에서 수년간 일했던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전해진다. 북극 항로 관련 국제 입찰과 노선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상대들을 따돌리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협상에서는 현지 관료들에게 전달된 선물의 내역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차마 문서화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 정부 기관의 직원이 민간 기업의 협상 자리에 나타나 사실상 국가 권력의 무게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에 뛰어든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는 관행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기묘한 층위가 하나 더 있다. 북극 항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손잡아야 하는 러시아는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다. 2022년 이후의 국제 정세는 한국이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북극 전략은 이미 그 전제 조건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은 이미 러시아 없이도 북극 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놓은 것인가? 부산항 어딘가에 창문 없는 그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임이 아직도 계속된다면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바로 이 질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밝혀지는 날, 한국의 북극 전략의 진짜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묘하게도 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수록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것은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항구 도시의 이름이다. 부산.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대형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이 있다. 공식적인 발표나 관광 안내 책제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부산의 뒷면, 바로 이 도시가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키워온 북극 네트워크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부산에 기반을 둔 몇몇 해운 회사들은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북극 항로에 특화된 쇄빙 기능을 갖춘 선박의 도입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업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선박들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다. 영하 50도의 혹한과 두터운 해빙을 스스로 깨며 전진할 수 있는 사실상 군사 기술에 가까운 특수 사양을 갖춘 배들이다. 이런 배를 한 척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컨테이너선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부산의 해운업계가 이 엄청난 비용의 투자를 추진해온 이유는 단 하나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그 순간 이 배를 가진 쪽이 모든 것을 먼저 차지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단순히 기후 과학자들의 예측을 믿는 것만으로는 수천억 원짜리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미 수년 전에 특정한 정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간다. 위성 데이터, 기상 시뮬레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북극권 국가들과의 비공개 협상 결과물들. 이것들이 공식 발표 전에 먼저 특정 해운 기업들에게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북극 전략은 기회의 선점이 아니라 이미 설계된 각본의 실행이라는 뜻이 된다. 누가 이 각본을 썼는가? 그리고 그 각본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북극이라는 단어에는 기이하고도 묵직한 역사가 담겨 있다. 수백 년에 걸친 탐험가들의 기록, 얼음 속에서 숨진 선원들의 비극, 그리고 아직도 해저에 잠들어 있는 수십 척의 난파선들. 북극해는 언제나 인간의 야망을 삼켜버리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인류의 활동이 만들어낸 기후변화가 역설적으로 그 야망의 새로운 무대를 열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속에 잠겨 있던 엄청난 양의 자원들, 석유와 가스와 히토류가 접근 가능해지고 있으며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항로가 열리면서 물류 패권의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이 변화를 가장 공격적으로 주목하는 나라들은 의외로 북극 인접 국가들이 아니다.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 나라들은 물론 북극 자원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가장 극적인 이익을 얻을 나라는 동아시아의 제조업 강국들이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의 최대 수혜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물류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제조업 강국들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인 항구가 바로 부산이다. 중국의 상하이나 칭다오보다 위도가 높고 일본의 오사카나 도쿄보다 대륙과 더 가까운 부산은 북극 항로의 출발점으로서 지리적으로 최적화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이야기 하나가 흘러나온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특정 부두 공사와 관련해 그 공사의 세부 설계 사양이 일반 컨테이너 터미널과는 현저히 다른 규격으로 짜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영하의 온도에서도 장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크레인 기초, 쉐빙선의 접안에 적합한 수심과 선석 구조. 이것은 단순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위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북극 항로를 겨냥한 사전 인프라 구축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북극 항로의 개막을 기정사실로 보고 국가 인프라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이중성은 전략인가 아니면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 전 한국의 한 노련한 해양 전문가가 조용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북극 항로에 관한 한 한국은 점쟁이와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 열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심장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확신의 근거가 없는 베팅은 아무리 정교한 전략으로 포장해도 결국 도박이다. 그리고 그 도박의 판도는 부산 시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한국 경제의 동맥인 해운산업 전체다. 한국의 북극 전략을 둘러싼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은 환경의 문제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박이 북극해를 항해해야 하고 그 선박들이 배출하는 탄소와 중유염기는 북극 빙하의 해빙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즉, 북극 항로를 이용할수록 북극이 더 빨리 녹고 북극이 더 빨리 녹을수록 북극 항로가 더 열린다는 무서운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후재앙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다시 기후재앙을 가속화하는 이 역설적이고 잔인한 순환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한 부산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은 빛나는 동시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운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긴박한 문제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북극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전쟁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숨겨온 가장 결정적인 패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 패는 기술도 자본도 외교력도 아니다. 그것은 북극 항로의 심장부에 이미 심어놓은 한국의 눈과 귀, 즉 아무도 모르게 설치된 기반 시설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비밀스러운 거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북극 항로의 심장부에 한국의 눈과 귀가 이미 심어져 있다는 그 소문. 사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하나 있다. 20여 년 동안 극지 물류 현장을 누빈한 전직 선박 운항 담당자가 있었다. 그는 한국의 주요 해운 그룹사나 특수선팀에서 일했으며 은퇴 후 경남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목격한 것들은 공식 보고서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만들어졌다가 파기되었고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나는 그저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그의 낡은 서재를 정리하다 작은 서랍장 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봉투 겉면에는 딱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열지 말 것. 그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으로 빼곡하게 적은 메모지 뭉치와 함께 오래된 항해, 기록 사본 여러 장이었다고 한다. 사본에는 날짜가 있었지만 선박 이름 부분은 까맣게 지워져 있었고 특정 항구의 이름도 암호처럼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좌표 숫자들을 지도에 대입해 보면 그것이 북극해의 특정 지점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박이 그 시기에 그 지점을 항해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봉투를 다시 봉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 가족의 먼 지인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외부로 흘러나왔다. 만약 이 기록이 진짜라면 한국은 공식적인 북극 진출 선언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북극해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것이 단순한 탐사 항해였든 아니면 더 계획적인 기반시설 사전 조사였든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 공개되지 않은 탐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제 규범의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흔적은 한국의 북극 전략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치밀하게 설계되어 왔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러나 이 증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따로 있다. 그 전직 담당자의 메모지에는 항해 기록뿐 아니라 특정 협상에 관여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의 이름, 대형 해운사 임원의 이름,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의 이름 몇 개. 이 이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봉투는 구체적인 증거를 담고 있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기억의 기록에 불과했는가. 그것은 이제 알 수 없다. 봉투는 가족들에 의해 다시 봉인되었고 세상에 공개된 것은 없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은 왜 언제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일까? 사라진 증거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증언도 있다. 다만 그 증언들은 언제나 이름 없이, 장소 없이, 날짜 없이 전달된다. 북극 항로와 부산항을 둘러싼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패턴이 너무나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끝에 가서 이건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면피성 단서를 덧붙인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인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다는 한 전직 행정관이 있다. 그는 퇴직 이후 지방의 소규모 회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인들 사이에서 이 바닥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북극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부에서 보면 정말 기이합니다. 공식 예산 항목으로는 극지영우, 국제협력, 기술개발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이 나옵니다. 특정 민간 컨소시엄, 이름도 생소한 특수목적법인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 법인으로의 자금 이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승인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고
무슨 돈인지 물어보면 알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익명의 전언이며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해운 업계와 정책 연구 분야에서 여러 경로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무시하기 어렵다. 북극 전략을 위한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산의 수혜자가 항상 동일한 소수의 민간 기업들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 설계된 불투명성의 냄새가 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전직 행정관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다.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모든 복잡한 자금 흐름 뒤에 항상 같은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명함에는 그냥 해양 전략 자문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어떤 공식 회의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지만 모든 결정이 그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끝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둘러싼 한국의 전략 뒤에 이름도 얼굴도 소속도 없는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돈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돈 이야기가 시작되면 북극 항로를 둘러싼 낭만적인 수사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훨씬 냉혹하고 생생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국이 북극 전략에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공식 집계만으로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 극지연구소의 운영비, 아라온호와 후속 쇠민경 우선의 건조 및 운항 비용,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의 외교 활동 비용, 국내 항만 인프라의 고도화 투자, 이것들을 합산하면 이미 일반 시민의 감각으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숫자가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투자에서 가장 큰 몫을 챙겨간 것이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정 민간 기업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업계 내부에서는 쉬쉬하면서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부산의 한 해운 전문 변호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북극 관련 국책 사업에 관여한 특정 중소 해운사와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매출은 크지 않은데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그 자산 증가의 시기가 정확히 북극 관련 정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시기와 겹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추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전직 고위 관료의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북극 전략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부 소수를 위한 부의 이전 통로이기도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소문과 익명의 증언들이다. 하지만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가르쳐 왔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면서 이집트의 지도층이 챙긴 것들, 파나마 운하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부패의 역사, 그리고 현대의 대형 항만 개발 사업들이 남긴 비리의 흔적들, 북극 항로를 향한 한국의 거대한 베팅도 이 역사의 문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가장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북극 항로 개발에 투입된 예산의 행방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북극 전략에 배정한 예산과 실제 북극 관련 기반 시설과 연구에 투입된 예산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 그 간극 어딘가에서 사라진 돈의 규모가 단순한 행정적 비효율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인가?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실마리를 쫓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들 중 한 명은 회계 감사 전문가였고, 한 명은 해운업계 출신 언론인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전직 감사팀 직원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들 각자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화가 끊겼고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으며 취재 중이던 내용을 담은 파일들이 컴퓨터에서 이유 없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추적하던 작업을 완전히 중단했다.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완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과연 그들이 건드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북극 항로에 얽힌 예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두터웠다. 공식 감사 보고서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채 특정 특수 목적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규모는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백억 원대라는 말이 오간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단 몇 억 원의 오차 범위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제로를 두세 개씩 더 붙여야 하는 수준에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한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북극 전략 예산의 일부가 국민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더 이상한 것은 감사원의 역할이다. 북극 관련 예산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이제껏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아하게 여겨진다. 국방 관련 예산이나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의 칼날이 들어오는데 왜 유독 북극 전략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그 칼날이 무뎌지는 것인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된 공백인지를 묻는 것은 지나친 의심이 아니라 당연한 시민적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현실이 북극 항로를 향한 한국의 야망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표면 위로 떠오른다. 그것은 침묵을 깨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이며 그 침묵을 깬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이 부산과 한국에 가져다 줄 영광의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암시한다. 한국의 북극 전략에서 진정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추적하던 중 가장 기묘하고도 불편한 순간이 찾아온 것은 바로 특정 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2015년 어느 가을 인천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비공개 초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참석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해양수산부의 고위 관료 3명, 국내 최대 해운사 중 두 곳의 전략 담당 임원들, 그리고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인 2명이 함께했다는 증언이 있다. 그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 배석했다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날 결정된 것들은 공식 정책으로 구현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그 결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돈인 세계에서 이 비공개 간담회는 단순한 침묵의 자리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통해 미래를 미리 샀다. 그렇다면 그 미래의 값은 누가 치른 것인가? 이 모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들 중 하나가 특히 눈길을 끈다. 한국의 북극 전략 추진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선박 건조 발주를 어느 한 조선소에 집중시키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 결정이 당시 다른 경쟁 조선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조선소 선정에는 기술력,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선정 과정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계약 조건의 세부 내용이 수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긴다. 특정 조선소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되었고, 그 조선소의 경영진 중 일부는 후에 정부 자문위원직에 임명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다. 그 자리에 배석했다는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석자 중 한 명이 다른 참석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간 내용은 이 나라에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가의 공식 정책이 되기 5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원천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전략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가? 한국의 북극 전략에서 공개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불편한 영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략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다. 북극 항로 관련 연구와 탐사 작업에 동원된 현장 인력들, 특히 극지연구소 소속 선박의 승무원들과 연구원들이 감내해야 했던 조건들은 공식 홍보 자료가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극지연구소 소속 쇠빙형 우선 알아온 회서 수년간 근무했다는 한 전직 승무원이 있다. 그는 퇴직 이후 요양을 이유로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지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알려졌다. 우리가 북극해에서 수행한 임무 중 일부는 공식 항해 일지에 기록된 것과 달랐습니다. 공식 기록상 우리는 특정 구역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기 있었고, 거기서 분명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몇 명은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관계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은 이후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었고, 아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임무와 연결지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북극해의 특정 구역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작업이 승무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은폐되었는지 여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더욱 어두운 층위로 내려간다. 아라오노의 항해 데이터 중 일부가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극지연구소는 연구 목적에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일부 항해 기록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과학적 데이터 보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의 차단인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연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학계의 원칙과
국가 전략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 사이에서 어느 선을 지켜야 하는지의 문제는 단순히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공공기관의 활동을 어디까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지니는 것은 통계도 예산도 항해 기록도 아니다. 그것은 이 모든 거대한 국가 전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몸을 혹사하고 건강을 잃어간 평범한 현장 인력들의 이야기다. 부산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빛나는 미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 그 약속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는 이 나라의 어떤 공식 문서에도 없다. 당신은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비밀은 아주 오랫동안 완벽하게 유지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균열이 생긴다. 한국의 북극 전략에서 가장 조용하게 진행되어 온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북극 항로 개발과 관련한 국제 컨소시엄 참여 문제였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 개발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공식 입장과는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방식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직후 상황이 바뀌었다. 그들 중 한 명에게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방문자는 어떤 기관의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도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그저 관련된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그 방문 이후 이야기를 꺼내려 했던 사람은 완전히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건강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다. 확인된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의 방식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방문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가 전달한 걱정이라는 말 뒤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 북극 항로를 둘러싼 국가 전략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다.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것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발표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으려는 사람에게는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없는 방문자가 찾아온다. 이것이 한국의 북극 전략이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라면 우리는 이 전략의 투명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인가? 화려한 미래 비전의 뒷면에 이런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그 방문자가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북극 항로 관련 국제 협력에 투입해온 비용과 그 협력으로부터 실제로 얻어온 구체적인 성과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투입된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 실제로 확보한 북극 항로 관련 권익과 인프라는 과연 그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회계 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북극을 향해 수십 년간 쏟아부은 의지와 자원이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 답을 우리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건강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전직 승무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이것이었다. 만약 현장 인력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임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았을 사람들은 당연히 담당 의료진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의료진은 어떻게 했는가? 당시 극지연구소 전속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는 단순한 넋두리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검진 결과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항목은 강조하고, 어떤 항목은 최소화하고, 어떤 항목은 아예 검진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요. 나는 그것이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다음 계약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북극 탐사 작업에 동원된 인력들의 건강 상태는 처음부터 왜곡된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왜곡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설계의 결과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의료기관 관계자 자신도 어느 시점부터 이 주제에 대해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 설명 없이,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그를 아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계약 문제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그 의료기관과의 계약 자체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했다. 계약도 없어졌는데 왜 침묵은 계속되는 것인가? 이 침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뿐이다. 그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계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인지는 이 이야기를 둘러싼 또 하나의 봉인된 비밀로 남아있다. 북극 항로를 향한 한국의 야망이 이토록 많은 비밀과 침묵의 층위를 쌓아 올리고 있다면 그 위에 세워질 부산의 영광은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 개의 나라. 북극 항로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5개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이 다섯 나라는 이른바 북극 인접 5개국으로 불리며 북극권의 자원과 항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역사적 우성원을 함께 주장한다. 한국은 이 다섯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도 속할 수 없다. 그런데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서 한국이 이 다섯 나라와 같은 테이블에 앉기 위해 뒤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노력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2013년 한국은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 자격을 획득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성과로 기록된다. 하지만 그 자격을 얻기 위한 물밑 작업 과정에서 어떤 약속들이 오갔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다. 북극 이사회 회원국들의 특정 기반 시설 건설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회원국 소속 외교관들의 한국 내 특정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이것들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공짜로 얻어지는 국제적 지위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무거운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온 사실이다. 그리고 이 다섯 나라의 클럽, 즉 북극 인접국들의 좁은 원 안에서 한국이 특별히 공들여온 관계는 러시아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리적 필연이다. 북극 항로의 가장 긴 구간이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조 없이 한국이 이 항로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와 대형 해운사들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 관계의 유지 방식이 언제나 투명한 것은 아니었다. 가의 나라의 클럽 바깥에서 그 클럽의 문을 두드리는 데 사용된 도구들 중 일부는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불편한 질문들을 낳는다. 한국이 러시아와 나눈 특정 협력의 내용이 한국의 동맹국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 중 하나다. 이 질문이 폭발적인 무게를 갖게 된 것은 2022년 이후다. 한국의 북극 전략이 가장 많이 의존해온 파트너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나라가 된 이후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동결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통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특수한 관계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 관계망이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이 동맹국들에게 설명해야 할 매우 불편한 사실이 된다. 이 불편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북극의 얼음은 오늘도 녹고 있으며 그 녹아내리는 얼음 아래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그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부산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이 약속은 여전히 같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북극 전략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단단히 유지되어 온 침묵의 벽이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기술도 예산도 외교적 성과도 아니었다. 한 장의 서류가 있다. 2017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부 문건은 한국의 특정 민간 해운 컨소시엄과 정부 산하 극지개발 관련 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력 협약서의 별첨 문서라고 전해진다. 공식 협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이 첨부 문서에는 공식 문서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조항들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직접 목격했다는 전직 법무 담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 문서에는 특정 해운사가 북극 항로 관련 국가 정보를 우선 제공받는 대신 그 정보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특정 재단으로 환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다음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문서의 실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전직 관계자가 사직서를 낸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는 사직 이후 해운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로 다시 지방 소도시로 옮겨 다니며 해운과 전혀 무관한 일들을 전전했다는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그가 그 문서에 대해 다시 입을 열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그의 주변 상황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취직이 갑자기 무산되거나 오랫동안 연락해온 지인들이 이유 없이 멀어지거나 가족들이 알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이것이 과연 우연의 연속인가 아니면 설계된 압박인가 그 경계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경계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어진다는 사실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 문서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따로 있다. 그 별첨 문서의 말미에는 조항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한다. 본 협약의 존재와 내용은 양측 모두 영구히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국가기관이 민간 기업과 체결한 협력 문서에 이런 조항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밀 유지 협약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을 영구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수혜자가 오늘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은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름 없이 존재해온 인물을 들여다볼 시간이 왔다. 앞서 여러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그 이름 없는 존재, 명함에 해양 전략 자문이라고만 적혀 있었다는 그 인물. 수십억 원의 예산이 이동할 때마다 등장했다는 그 그림자. 이 이야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5명의 증언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특징이 있다. 그는 어떤 공식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없다. 하지만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사람들이 눈치챈다. 마치 체스판에서 비숍처럼 직접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대각선 모든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그 인물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사람이 하나 있다. 2016년경 북극 항로 관련 민간 컨소시엄의 외부 자문으로 잠시 일했던 한 학계 인사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가까운 동료에게 그 만남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단 한 번도 위협적인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내가 방금 매우 명확한 경계선을 통보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까지 알아도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알면 안 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묘사는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북극 전략 주변을 둘러싼 어떤 구조적인 방어막에 대한 묘사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그림자 같은 존재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가 스스로 물러난 것인지, 아니면 밀려난 것인지, 혹은 그를 그 자리에 세워두었던 더 큰 무언가가 무너진 것인지. 하지만 그가 사라진 이후 그와 연결되어 있던 특정 민간 법인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업계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된다. 그리고 그 법인들 중 하나가 최근 들어 상당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내부 고발, 그리고 핵심 임원들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수십 년간 한국의 북극 전략의 어둠 속을 자유롭게 오갔던 그 그림자 같은 존재의 최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리고 그가 가진 비밀들은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 수면 아래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 나서지 않았던 사람. 바로 앞서 언급된 전직 법무 담당 관계자의 오랜 동료이자 한때 그와 함께 같은 문서를 검토했던 여성이다. 우리는 그를 편의상 K씨라고 부르기로 한다. K씨는 20여 년간 해운 및 물류 관련 법무 분야에서 일했으며 그 기간 동안 한국의 북극 전략과 관련된
다수의 계약 문서를 직접 검토했다. 그는 지금껏 어떤 인터뷰도 거부해왔다.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15년이 넘는 긴 침묵 끝에 그가 처음으로 특정 지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했다. K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건강 문제였다고 한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몸으로 나타났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이후 그는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단. K씨가 지인을 통해 전달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었다. 한국의 북극 전략과 관련한 특정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특정 인물이 실제로는 그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 인물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극 개발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고, 환경 영향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그는 한때 북극 개발의 비판적인 양심적 전문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K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인물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업의 핵심 이익 구조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제동을 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내부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 사람은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공적 신뢰를 도구로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배신자다. 그리고 이 배신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북극 전략 전체에 들이운 가장 깊은 그림자의 한 부분이다. K씨는 이 인물의 이름을 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과연 그 이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지, 그리고 드러났을 때 이 나라의 북극 전략을 둘러싼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에 다가왔다. 그것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거대한 전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름도 기록도 없이 희생되어 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부산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북극의 얼음이 과학자들의 예측대로 계속 녹아내린다면 부산은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학적 사실이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거리가 수에즈 루트 대비 40% 단축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단축이 물류 비용과 시간에 가져올 혁명적 변화는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이미 계산 가능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 현실이 실제로 부산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수십 년간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온 북극 관련 예산의 행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국가 전략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협상들의 세부 내용이 시민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극지 탐사 현장에서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비판자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그 내부에서 이익을 챙겨온 이중성의 얼굴들이 드러나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산의 영광은 일부 소수만의 영광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 즉 이 나라의 납세자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배경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K씨가 지인에게 전달한 마지막 말이 있다. 나는 이 나라가 북극 항로를 통해 진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성장의 과실은 우리 중 대부분에게는 닿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막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이 울림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회한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북극 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산을 향한 세계의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해운 업계가 조용히 쌓아온 준비의 민낯은 언젠가 반드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진정한 국가적 성취의 역사인지 아니면 소수의 탐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인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북극의 얼음처럼 이 이야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그것은 부산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영광의 민낯일까? 아니면 우리가 외면해온 수치의 역사일까?